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작은 점이라는 것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네요. 점.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작은 점이에요. 내가 어디에 서 있나?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점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을 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 중간고사의 여러 과목들의 점수도 마지막에는 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몇 점. 글쎄요. 여러분은 몇 점짜리를 지금 주고 있나요? 이런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저는 이 점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점수의 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현재 서 있는 점. 어쩌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정말 아주 적은 점에서 시작했죠.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 시작점에서 지금 이곳까지 왔어요. 이곳까지 쭉 왔습니다. 점과 점을 이은 것, 그걸 우리가 선이라고 하죠. 선은 말이죠. 여러분이 그간 걸어왔었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은 수없이 많은 점이죠. 수없이 많은 점. 이 선에 몇 개의 점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셀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점을 찍으면서 이곳까지 왔어요. 바로 서 있는 이곳까지.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몇 점짜리 혹은 여기 있는 것,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작은 점에 혹시 몰아넣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간 수없이 많은 점을 찍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른 점들을 찍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 이 점은 그 수많은 점 중에 불과 하나의 점밖에 안 돼요. n분의 1. 얼마나 작은 양입니까? 그 작은 것 안에 여러분의 존재를 몰아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 점이 의미가 있다면 적어도 방향이 있죠. 점으로 이어졌을 때 방향이 있습니다. 이 점이 여러분이 위치한 이 현재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점이 방향을 바꾸면 되죠. 방향을 바꾸어서 올라가든 유지하든 내려가든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변화되길 원하죠. 이 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변화된 점을 찍고 싶다.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변화됐다면, 이 점을 중심으로 각도가 변했다면 그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 하죠. 여러분이 작은 점에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작은 것을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를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꼭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의미가 있겠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러한 꼭지점을 찍는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절대왕정을 배웠어요. 드디어 서유럽의 절대왕정 그리고 동유럽의 절대왕정 각각의 특징들 그리고 대표하는 군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 굵직한 군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좀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오늘은 근대의식의 발전 부교재 38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국 중세에서 근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근대의식의 발전에 보면 거기 세기가 나와요. 17세기, 18세기. 17세기, 18세기다 라고 한다면 17세기는 서유럽 절대왕정의 후반부가 되는 거죠. 16세기 신항로 개척이 이제 끝이 나고 17세기 서유럽의 절대왕정이 막 시작. 18세기는 또 그 동유럽의 절대왕정이 또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절대왕정의 시기가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난번 우리 서유럽 절대왕정에서 네덜란드 이야기할 적에 항해법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항해법은 언제? 바로 영국의 시민혁명 중에 하나인 청교도혁명. 이 청교도혁명 때 발표된 크로멜이 발표한 항해법. 그렇다면 이 절대왕정 시기는 묘하게도 시민혁명과 겹치더라. 시민혁명과 겹치더라. 시작점을 알렸었던 시민혁명이 영국 시민혁명이고요. 영국이 시민혁명의 문을 열고 그리고 18세기 이르러서 끝자락에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이 연이어 터지면서 요 17, 18세기는 역사적으로 절대왕정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시민혁명의 시기이기도 하더라. 자, 그러한 정치사적 의미가 있는 이 시기에 의식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 의식적 전환은 어떠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지나 이런 걸 좀 살피는 시기예요. 자, 거기 보니까 두 개의 표가 나오는데
세 칸의 그 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과학혁명입니다. 결국 중세의 종교의 시대에서 과학의 시대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과학혁명은 17세기, 그리고 사상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계몽사상은 18세기. 이 과학혁명의 17세기와 계몽사상의 18세기는 의외로 시기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혁명 17세기, 그리고 18세기 계몽사상, 요거를 조금 시기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먼저 출현한 과학혁명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과학혁명은 어떠한 배경을 가졌나 좀 보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그리스 철학과 이슬람 과학에 영향받았다. 그리스 철학이 왜 과학혁명과 영향이 있냐라고 본다면 그리스 철학은 이성적인 철학이죠. 이성적인 철학. 이 이성이 결국 과학으로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슬람의 과학적인 부분, 이성의 부분들이 함께 작용하였다 이런 이야기고, 망원경과 현미경이 그 와중에 발달되면서 관찰의 힘이 대단히 늘어나더라. 망원경은 먼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넘어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현미경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부의 더 깊은 곳, 미시적인 세계와 매크로적인 세계를 더 넓게,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관찰들은 결국 인가 아닌가, 실험적인 것을 통해서 진리를 입증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과정들을 동반하면서 인간의 진리, 더 이상 신의 진리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그것을 이해하겠다. 이게 바로 이성적 과정이고, 이게 바로 과학적 과정이죠. 이런 관찰과 실험이라는 이성적 혹은 과학적 과정을 경과하면서 세계는 넓게 과학적으로 인식되더라. 자, 그 시작은 천문학이었어요. 천문학. 결국 매크로적인 부분이죠. 자, 천문학의 시작은 혹은 그것의 큰 전환점은 결국 지동설이죠. 지동설은 뭡니까? 지는 땅이고 동은 움직이다. 이 지는 지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구가 움직인다. 우리가 이전에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은 뭐냐? 하늘이 움직이는 거죠. 지구는 중심에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고 달이 돌고 있고 별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세적 인식이죠. 프텔로마이오스 이후로 시작된 천동설. 이 천동설을 새롭게 바뀌어서 지구가 중심이고 나머지가 도는 게 아니고, 보이시나요? 태양이 중심이고 나머지가 돈다. 이게 바로 지동설이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으로 알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거기 처음에 나오는 코페르니쿠스죠. 코페르니쿠스가 거기 옆에 보면 천체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쓰게 되고, 이 책을 통해서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 이 지동설은 이미 이슬람이 알고 있었죠. 인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유럽이 알았지만 어쨌든 유럽의 인식에 새로운 전환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지금도 많이 쓰여요. 어떻게 쓰이냐? 이런 말. 치메케어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왔다. 이 말이 뭐냐? 이 코페르니쿠스는 이전 세상을 확연하게 뒤집는 정말 혁명적인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러면 정말 대변화, 시선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 그런 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지구의 질서, 우주의 질서를 바라보는 가장 강력한 기준 하나가 변화되는 문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실제로 과학을 통해서 검증됩니다. 그 검증을 했었던 사람이 그 밑에 나오는 우리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뭘 만드냐? 실제로 이 망원경을 만듭니다. 직접 눈으로 봐요. 정말 뭐가 도나, 지구가 도나, 태양이 도나 직접 보고 그 측정의 결과로서 실험하고 관찰함으로써 결국은 지구가 도는구나 지동설을 입증하는 거죠. 그걸 이제 갈릴레오가 주장하니까 당시에 이제 종교재판소가 있었고 성경적으로는 이제 반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문을 받아요. 이게 이제 갈릴레오가 종교재판 받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뭐 종교재판 받아서 성경적인 그러한 천동설을 부정하게 되면 뭐 화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갈릴레오가 너무 무서워서 제가 잘못 알았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런 진리를 부정합니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평생 가택연금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하면서
그 법정을 쓸쓸히 나오면서 혼자 중얼거렸던 말이 그 유명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가 내 목숨 살리기 위해서 그 말을 했지만 그래도 진실은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미스테리하지 않나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갈릴레오 스스로의 저작에 내가 그런 말을 중얼거렸다 그런 얘기 안 써 있어요. 혼자 중얼거린 건 누가 들었을까요? 되게 희한하지 않나요? 혼자 중얼거린 건 누가 들었고 누가 썼나? 그거? 요게 사실은 되게 그냥 가공된 거죠.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에 무장공비, 북한의 무장공비가 왔었고 그 강원도의 산골에 이게 민가를 덮쳐갖고 그 이승복 어린이가 희생됩니다. 이승복 어린이가 그 무장공비에 의해서 총살당하기 직전에 뭐라 그랬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치고 죽었대요. 그 누가 들었을까요? 무장공비가 듣고 나서 딴 사람한테 말했을까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메이킹. 이것도 만들어진 거예요. 갈릴레오 죽고 나서 100년 후에 갈릴레오의 초상화를 쓴 그 화가가 그 초상화의 제목으로 쓴 것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이제 기원이 되어서 이러한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어쨌든 뭐 그 이야기가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럴듯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갈릴레오의 실제 관측을 통한 입증, 그 이후에 몇 가지 것이 더 이제 덧붙여지는데 사실상 완성이라고보다 이 지동설을 사실상 확정지은 사람은 거기 보면 케플러입니다. 케플러. 여기 보세요. 지동설이 처음에 발생됐을 때 이 지구,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건 원이라고 봤어요. 원. 근데 원이 아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타원형으로 돕니다. 타원형. 그 타원형으로 돈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이 바로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이 케플러예요. 그래서 케플러가 지동설의 어떠한 타원형의 지구의 궤도, 구호 이런 것들을 확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동설을 케플러를 통해서 완연하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이러한 천동설로 인한 이러한 그 지구 우주의 질서를 보다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완성한 사람은 사실은 뉴턴입니다. 뉴턴. 이제 이 지동설의 논리 중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이 별들이 돈다. 근데 별은 왜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거기에 딱 묶여서 자기 궤도로 도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죠. 그것을 사실상 확정지은 사람이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만유인력이란 말, 만유는 뭐냐? 1만 만자 있을 유자. 1만 개가 있다라는 말은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력,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는, 지구 밖의 여러 행성들은 태양과 중심으로, 인력을 중심으로 이제 궤도성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완연하게 밝혀지고, 갑자기 떨어지지 않고, 그 궤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궤도성을 돕는다. 그게 이제 입증된 거죠. 그걸 이제 확인한 게 여러분이 아는 뉴턴의 사과죠, 사과. 사과 떨어진 건 다 보지만 뉴턴이 이 사과의 떨어짐을 통해서 그 엄청난 과학적 진리를 획득한 것은 그만큼 뉴턴의 그간의 어떠한 업적들, 그가 쌓아왔었던 그걸 볼 수 있는 과학적 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나서 그가 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영어로 좀 달아봤어요. If I have seen further than other 자, 읽어보시고 해석해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내가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 내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이언트 거인의 어깨 위에 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거인이어서 멀리 볼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나는 거인이 있었고 거인 어깨 위에 살짝 걸터앉았더니 보인다. 거인은 뭘까요? 바로 내 앞에 그간에 겪어왔었던 수많은 사상들, 수많은 업적들, 저 코페르니쿠스부터 갈릴레이부터 케플러부터 이미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업적들이 있었고 나는 그 업적에 살짝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대단히 겸손한 표현이고 이게 바로 사상이죠. 이게 바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일들을 배워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보기 위해서 거인의 어깨까지 살피고 배우는 과정이 지금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과학혁명은 사실상 완성되고 그런 완성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관을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계론적 세계관은 뭐냐? 자연은 결국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기계는 작용을 하면 반작용이 있는, 기계는 이렇게 입력하면 그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여져 나가는 거죠. 그 기계의 움직임, 그 원리를 이성이 통제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자연과 세상을 이성이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논리죠.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전까지 중세는 자연은 신이 관장한다고 봤어요. 세계는 신이 관장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기계적 움직임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근대의 문을 열었었던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됩니다. 이 기계론적 사고방식의 반대말은 신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하지만 유기체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최근에 많이 나오죠. 이 기계론적 사고방식은 1대1의 대응입니다. 내가 이렇게 작용하면 저건 저렇게 작용할 거야. 이런 것이죠. 근데 지구나 세상은 그렇게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이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것이 사실 이 옆에 것에 작용을 시키지 않지만 너무 알 수 없는 것에 작용시킨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버터플라이 효과, 나비 효과.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펄럭였는데 저 건너편에서 폭풍우가 내릴 수도 있다. 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유기체처럼 인간의 몸처럼 손가락이 아프지만 머리가 아플 수 있다 라는 것처럼 다 연결돼. 한계죠. 한계. 자, 어쨌든 근대는 기계론적 세계관, 이성적 세계관이 열렸다. 자, 인간의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합리성은 이성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을 기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형성된 게 이제 계몽사상이에요. 계몽사상. 계몽사상은 앞서서 우리 계몽군주 때 계몽이라는 말을 배웠죠. 무지몽매한 것을 밝혀낸다. 밝게 빛난다. 무지몽매하고 어두운 것을 밝게 빛나게 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게 이제 계몽이라는 뜻이죠. 자, 배경 볼까요? 앞서 발생한 과학혁명의 그런 기계론적 세계관, 이성의 힘, 뭐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 합리적인 철학. 합리주의 철학은 역시 이성적인 철학이라는 말이에요. 중세가 철학이 신학의 신어였죠. 이제 철학이 독자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 철학의 독자성, 합리주의 철학의 문을 연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뭐 교과서에는 안 나옵니다. 데카르트가 있었던 말, 코기토 에르고서.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뭐 설명하면 압니다.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중세는 뭐예요?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나를 존재케 한다. 이건 뭡니까? 신이랑 아무 상관없어. 내가 생각하는 한 나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이 뭡니까? 이성이 나를 존재케 한다. 이게 근대적인 사고죠. 이게 중세와 완연하게 떠난 사고입니다. 이제 진리는 인간이 발견할 수 있고 존재도 인간의 것이다. 여기에 허점이 하나 있어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선생님 참 맞는 말 같은데 좀 이상해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 존재하지 않나요? 정말 틈새를 엮는.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 이 말로 따지면 맞죠.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그랬으면 생각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좀 생각 좀 하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근대 철학의 또 다른 측면, 이제 포스트 모던 철학 이런 데에 문을 열었던 우리 뭐 프로이드라든지 이성과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것을 뭐 좀 더 철학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합리주의 철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설. 이것이 계몽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잘 볼까요? 계몽사상이 거기 아까 시기적으로 18세기라 그랬죠. 18세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앞에 것들은 다 몇 세기입니까? 17세기죠. 17세기. 그런 맥락 보세요. 자, 다시 볼까요? 그럼 과학혁명의 기계론적 세계관 앞서 봤죠. 17세기. 합리주의 철학도 17세기입니다. 17세기.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설도 17세기예요. 17세기. 17세기. 자, 그래서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설을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그 밑에 특징까지 볼게요. 특징까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계몽주의 철학의 특징은, 사상의 특징은 이성 그리고 진보를 강조한다. 이성과 진보를 강조한다. 이성과 진보를 강조한다. 이성은 바로 합리주의죠. 합리주의 철학.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여기 봉건주의 관습을 타파한다. 봉건이 바로 중세 아닙니까? 중세가 무지몽매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중세의 무지몽매함을
밝게 비치는 게 계몽이라고 했죠. 그럼 밝게 비추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성이에요. 이성이 어두운 봉건 세계를 타파시킨 거. 그러면 봉건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건 결국 뭐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 어두움을 밝게 비추는 건 더 나아간 것이다. 더 나아갔다가 뭡니까? 진보. 그러니까 이성이 결국 중세시대를 마감하고 그 앞으로의 세상에 문을 열 수 있다. 이게 이제 계몽사상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성과 진보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구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상가의 루소가 나왔는데 루소 밑에 다시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라는 말이 나왔어요. 결국 루소를 이해하려면 홉스와 로크를 이해해야 되고 사회계약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의 걸 좀 살필게요. 당구장 사회계약서 홉스와 로크가 나왔죠. 자, 요걸 좀 살필게요. 자, 거기 보면 사회계약서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 간에 뭔가 계약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연법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나왔고, 자연법 사상은 현실법에 존재하는 보편타당한 원리가 현실법 위에 존재하는 보편타당한 원리가 존재한다. 이걸 사회계약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자연 상태가 있다고 봅니다. 원초적인 상태. 이 원초적인 상태는 사회가 존재하기 이전. 관념적으로는 에덴 동산 같은 뭔가 원초적인 인간이 존재, 아직 사회가 발생하지 않았던, 역사적으로 선사시대 이런 자연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그 자연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현재 법이 존재하기 이전이니까 그때 인간이 가진 생명권이라든지 기본 인간만이 가진 어떤 이상적인 권리가 있었다는 거. 그게 바로 자연권이라는 겁니다. 자연 상태 인간이 가졌던 권리가 자연권이야. 그런데 이 자연 상태는 결국 벗어나지죠. 사회가 좀 더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이제 한 개인이 자연권을 보유하면서 살 수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은 결국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면서 개인과 국가가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사회를 형성하면서. 그게 바로 사회계약서예요. 그러면 이 계약을 맺으면서 애초에 인간이 가졌었던 자연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정말 현재 법이 규정하기 이전의 원초적인 인간의 권리는 어떻게 사회계약되는 거지? 이걸 밝히는 겁니다. 이걸 밝히는 게 최초의 홉스였고, 그 다음에 로크였고, 그 다음에 루소예요. 이 세 사람은 이제 사회계약설의 3대 거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홉스가 제일 먼저 사회계약서를 주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하단에 보면 참고 쪽 읽어볼게요. 참고 쪽을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 홉스는 만인의 투쟁이라고 봤어요. 자연 상태를 만인의 투쟁이라고 봤어요. 만인의 투쟁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자연 상태는 무질서한 상태라고 봤어요. 끊임없는 개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정말 악의 다툼의 세상.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자연 상태가. 그러면 그렇게 무질서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졌을 때 그게 이제 사회가 형성되면 이제 사회계약을 맺겠죠. 그래서 이 자연권을, 기존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자연권을 국가에게 전부 다 줍니다. 왜냐? 야, 우리끼리 있으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만 한다. 국가 너가 내 자연권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네가 나를 보호해줘. 이런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국가에게 자신의 자연권을 전부 양도했다,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원초적인 자연권은 누가 있어요? 개인에게 없고 국가에게 간 거죠. 국가에게. 그럼 국가에게 갔기 때문에 거기 봤듯이 계약을 했는데 자연권 모두를 국가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다 자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개인은 국가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원초적인 자연권 다 가졌으니까. 그래서 국가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로 따지면 절대군주. 국가가 곧 군주죠. 그래서 군주에게 절대 복종하는 절대주의,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사상으로 홉스가 귀결됩니다. 홉스의 사상은 자연 상태를 만인의 투쟁이라는 상황, 만인의 투쟁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봤고, 그래서 개인이 가진 자연권을 모두 국가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방식의 계약을 했다, 사회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권이 다 국가에게 넘어가서 절대복종하는 절대주의 옹호로 갔다. 자, 반면에 로크는 자연권을 국가에게 다 주지 않고 일부만 줬다. 일부만. 그럼 국가도 일부 가지고 있고 일부 개인도 일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우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랬을 때 국가가 개인에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국가가 개인의 자연권을 훼손하는, 국가가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정부가 잘못된 행위를 하면 나의 자연권을 근거로 대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대들 수 없어요. 왜? 자연권을 다 저쪽이 가졌으니까. 국가가 가졌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반반씩 가졌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저항을 해서 정부를 바꿔버릴 수 있다. 라는 저항의 논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권리. 저기는 무조건 복종이고 여기는 저항할 수 있다. 조건이 있죠. 국가가 혹은 정부가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가진 자연권으로 정부에게 대들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이 저항권 정부 교체론 이 논리로 시민혁명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시민혁명이 터집니다. 루소는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루소는 사회계약을 하는데 자연권을 안 줘요. 국가에게 안 줍니다. 안 주고 인민이 그냥 갖는 거예요. 인민끼리 서로 계약한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인민 간의 상호계약. 그러니까 국가에게 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권은 누구에게? 인민에게 있는 겁니다. 인민에게. 국가는 없어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당한 행위를 하면 무조건 인민이 그냥 저항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인민주권도 사실은 이것과 크게 맥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인민들이 가지는 그러한 통치의 질서는 뭐냐? 바로 그것을 일반 의지. 모든 사람이 가진, 그래서 일반적이 되어버린 그런 의지를 법이라고 해요. 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렸고, 거기 지금 참고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사회계약서를 바로 위에 당구장 볼게요. 자, 홉스와 로크, 17세기 사람이죠. 자연법 사상 이야기 드렸고, 사회계약을 맺는다. 로크의 혁명론. 자, 혁명론, 바로 이 저항권 말하는 거예요. 자, 저항권이라고도 하죠. 계약으로 성립한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는 정부 교체 가능하다. 정부 교체로. 자, 그래서 로크, 홉스는 저항의 논리가 없어요. 하지만 로크부터는 저항의 논리가 나오고 루소도 저항의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저항의 논리가 시민혁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얘는 17세기, 얘는 18세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겠지만 17세기에 터진 영국혁명은 로크가 영향을 미칩니다. 왜? 로크는 또 영국 사람이에요. 루소는 18세기 계몽주의를 상징하고 18세기 터진 프랑스 혁명은 루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루소는 또 프랑스 사람이에요. 뭐 이런 맥락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자, 상단으로 갈까요? 3번 사상장. 자, 그러니까 17세기의 홉스와 로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회계약사를 영향을 받아서 18세기 루소가 이제 계몽사상을 사실상 표방하는 거죠. 거기 볼까요? 사상가 루소. 루소는 홉스와 로크의 영향을 받았다. 사회계약사를 바탕을 두고 인민주권 그리고 일반의지로서의 법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어떤 저항사상 혹은 이성적인 사상의 주축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8세기 루소와 로크는 시기적으로 좀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사상가들 또 있네요. 대표적인 계몽사상가 볼테르. 볼테르를 한번 봤죠? 우리 프리드리 2세와 교류했었다는 바로 그 볼테르. 18세기 그 계몽사상가고 몽테스키에 이거 뭐 법과 정치 때 배웠을 것 같아요. 삼권분립. 우리 뭐 삼권분립 공화제 체제죠. 이 삼권분립을 최초로 외쳤던 사람 역시 몽테스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썼다는 백과전서. 백과전서는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의 말씀이죠. 그건 신의 질서입니다. 백과사전은 뭐냐? 인간이 진리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진리가 담긴 걸 드디어 니드로와 달랑베르가 만든 겁니다. 요 홉스의 그 자연 상태, 만인의 투쟁, 그 이야기를 담은 게 이제 리바이어던. 이게 이제 리바이어던이 성경 욥기에 나오는 괴물이에요. 괴물이 출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연 상태가 괴물처럼 이렇게 만인의 투쟁이었다. 그 자연권을 다 여기다 넘기고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자연권을 넘긴 상태 이 사람이 누구냐? 군주.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자연 개인이 다 군주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개인은 군주인 것이고 군주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쓴 책이 바로 홉스죠. 홉스. 자, 그리고 자, 루소. 루소는 양도 불가선, 자연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국가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민 전체의 의지에 입각해서 간다. 이게 바로 일반 의지요. 그리고 인민주권이 되는 거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이제 디드로 달랑베르의 백과전서죠. 백과전서. 자, 백과전서의 원래 제목은 과학, 예술, 기술에 관한 체계적인 사전. 결국 인간의 진리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디드로 달랑베르가 그 당시에 바로 계몽사상가들을 저자로 삼아요. 볼테르, 몽테스키에, 루소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전서에 지필자입니다. 지필자. 그래서 이들이 서문에 달아놓은 이야기예요. 이 책은 과학의 기원에 관한 넓은 견해이며 두 번째, 이성과 진보의 세계인 18세기의 표본이다. 자, 여기서 나오죠. 계몽사상은 이성과 진보를 강조한다 그랬고 계몽사상은 18세기에 바로 주축을 이룬다 그랬죠. 그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법정에 끌려가듯이 이것도 금서로 지정되고 디드로가 투옥되는 그러한 나름대로 참 위험한 책.
이런 사상이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당시엔 대단히 위험한 사상 혹은 이 뭐 잘못 전파됐다가는 뭐 잡혀가는 그러한 사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디드로와 달랑베르까지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공통점 있지 않나요? 루소, 볼테르, 몽테스큐, 디드로, 달랑베르 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 그러니까 계몽사상은 대체로 프랑스의 18세기, 프랑스 18세기라고 보면 돼요. 홉스나 로크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세기 계몽주의는 대체로 프랑스에서 전개가 많이 되는구나. 이러한 큰 특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몽사상 확산 볼까요? 자, 요 당시에는 이제 활판인쇄술, 우리 구텐베르크로 그랬던 활판인쇄술이 전파되면서 이러한 백과 전설을 비롯한 많은 저작물들이 널리 퍼져나가서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공유하면서 시민들은 결국 왕에게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겁니다. 살롱이 발달했어요. 살롱. 이게 음주 밤에 이렇게 여자 껴놓고 막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살롱은 토론을 하는 곳이죠. 여기 옆에 보니까 마담 조프랭의 살롱이 대표적이다. 마담 조프랭. 자, 여기 보면 마담 조프랭의 살롱이 보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마담 조프랭이에요. 여기서 마담 술 파는 여자가 아니고 이 살롱의 주관자. 마담 조플랭이 그 당시 사상가들을 불러놓고 열띤 토론을 전개합니다. 살롱에서. 근데 모인 사람 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여기 루소가 있습니다. 이 달랑베르와 디드로 바로 백과전설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삼권분립의 몽테스큐. 그 유명하고 쟁쟁한 사람들이 바로 마담 조플랭의 살롱에 모여갖고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뭐가 나온 거예요? 백과전서가 나온 겁니다. 같은 지역에 살았고 이렇게 거점이 모이면서 서로가 의견을 공유하고 결국 그 합의를 이루면서 세상을 이끄는 사상을 만들어낸다. 18세기 계몽사상. 백과전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렸고요. 결국 18세기에 해당되는 건 루소만이고 루소의 영향을 미쳤던 로크와 홉스와 로크도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면 되겠네요. 경제사상. 한 줄 써 있습니다. 자유방임이에요. 자유방임의 반대말이 뭐냐? 바로 중상주의죠. 그러니까 절대왕정의 국가 개입은 뭐예요?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통제해 나가는 거죠. 그 통제를 벗어나는 게 바로 방임이죠. 방임이 뭡니까? 지극한 자유, 넘치는 자유를 방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민들이 부르주아가 경제의 자유를 외쳤던 그 시발점을 알렸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아담 스미스죠. 지금 영국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죠. 아까 홉스도 로크도 애덤 스미스도 다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들이 결국 영국의 산업혁명이나 영국의 시민혁명의 촉발점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국부론이죠. 국가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 사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중상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기존의 사상이 중상주의 아닙니까? 중상주의는 중금주의. 결국 뭐예요? 국부는 금의 보유량으로부터 나오고 국부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에 반대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국부란 무엇이냐? 니네가 말한 그러한 국가 개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국부론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인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생각 덕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빵을 사 먹고 뭘 사 먹죠. 사 먹으면 그 빵을 만든 빵집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 벌려고 만든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빵이 먹고 싶었던 거죠. 나도 나의 이익으로 빵을 샀던 거고 빵집 주인도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빵을 만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로 원하지 않았지만 서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국가가 여기에 나서지 않았지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질서. 시장 안에서 공급과 수요라는 것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만나는 점, 그게 바로 가격 아닙니까? 이 가격 결정은 국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계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알아서 이윤 추구의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적절하게 규정된다는 겁니다. 자유경쟁 속에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의 문을 여는 부르주아가 국가의 질서, 왕의 질서를 넘어서는 바로 새로운 사상이었던 거고 이 새로운 자유경쟁을 촉발하는 혹은 자유방임을 추구했던 바로 이 사상이 자본주의의 문을 여는 거죠. 중상주의는 자본주의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국가가 경제적 부를 추구해 나갔던 거고 사실상 자본주의는 그냥 자본이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경쟁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렇죠. 지금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국가에 보이지 않는 손은 국가 개입하지 않는, 국가의 개입은 보이는 손이라는 거예요. 국가 개입 없이도 자동적으로 시장을 움직인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래서 고전 경제학을 마련하고 그 고전 경제학 속에서 영국의 산업혁명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학혁명, 17세기의 과학혁명, 18세기의 계몽사상, 그리고 우리 자유방임 경제사상을 살피면서 이제 서서히 자본주의로 근대의 문 가까이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본적인 것이 좀 있는데 잘 살피면서 1학기 기말고사를 첫문을 잘 열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어요.